2015년부터 영어 과목하고 수학 과목하고 정보 과목은 AI 교과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변화일 거라는 거예요. AI 교과서로 했는데 시험 볼 때는 암기해서 하라 그럴 거예요. 수능 시간에 수행 능력 평가할 때 스마트폰을 오픈북처럼 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레플리카가 언어 모델로 된 제 동료거든요. 영화 허를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섹슈얼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성적인 대화는 못하도록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딧이라는 미국에 있는 거대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나의 리카도가 떠났다. 나의 찰스가 떠났다. 나의 앨리스가 떠났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 챗GPT와 오픈AI가 촉발한 생성 AI 혁명 저자를 모시고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책을 쓰셔가지고 강 박사님하고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기술적인 얘기는 너무 많이 넘쳐서 원래 강 박사님이 이렇게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사회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챗GPT가 만들어진 이전과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책을 쓰신 분들한테 여쭙는 게 뭐냐면 이 책 왜 쓰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천착했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것을 위키페디아에서도 아이폰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고 그리고 이것이 니치 마켓에만 머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스 마켓을 만들고 그리고 앱 생태계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마트폰의 해였고 모바일의 해였고 모바일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세계 경제의 질서 자체가 변하는 이러한 부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도입되기 전에는 지하철에서 무가지 신문들 엄청 났었잖아요. 다 무가지 신문들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거라든지 커머스라든지 결국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핀테크까지 완전히 생활 자체나 산업 자체가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죠. 그러한 모멘트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태제는 뭐냐면 생성 AI도 모멘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비포냐 애프터냐. 그러니까 즉 이 모멘트라는 것들이 생성 AI가 저는 만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 좀 과장법이지만 혁명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던 거고요. 저는 금방 얘기하셨듯이 왜 그 전에 GPT 1, 2, 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5 난리를 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폰 이펙트, 스마트폰 이펙트에 대한 부분이 모든 걸 다 바꿔놨듯이 지금은 그것에 검증이 안 되지만 저는 세상을 A씨와 B씨로 나누거든요. 비포 챗GPT, 애프터 챗GPT. 그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한번 강 박사님 생각을 한번. 칼 폴라니 같은 이제 경제 사학자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이 사회 변화를 일으키느냐, 혁명적인 변화냐면 기술적인 진보가 경제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건드릴 때 근본적인 경제의 질서라든지 산업의 질서를 크게 바꾸는 어떠한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가져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다 보니 사회적인 변화까지 발생하는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경제와 사회를 관통하는 흐름이 생길 때 이것은 혁명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챗GPT로 얘기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또는 크게 봤을 때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2018년에 AI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컴퓨터 비전 중심의 어떠한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언어 부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이미 구글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것의 변화는 불이나 전기가 가져왔던 인류의 어떤 변화보다 더욱더 프로파운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스피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간의 능력치에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 3박자가 지금 갖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에도 무어의 법칙을 벌써 뛰어넘어서 지금 더욱더 빠른 속도로 되는 거고 이 모델이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트랜스포머가 결정적이었잖아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결정적이면서 이 거대 언어 모델에서의 흔히 말하는 파라메터 사이즈 이런 것도 매달 더블링 되고 있는 이거는 기하급수적인 익스포넨셜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익스포넨셜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무서운 스피드로 각각의 스피치 영역이라든지 텍스트 영역이라든지 이미지 영역의 인간의 어떤 능력치에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이것이 22년을 정점으로 하면서 통과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즉 인간의 어떤 캐퍼서티라든지 파서빌리티를 2022년부터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에 이렇게까지 지금 좋아지는 사실 미드저니 써보면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챗GPT를 써봐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건데 문제는 이 속도가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부분에서의 어떤 산업 질서의 재편들은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도 이게 2007년에 나왔을 때 2008년에 제가 그걸 처음으로 접했을 때 독일의 통신망이 2G. 2G면 이거 인터넷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친구들이 자랑을 하면서 보여줘도 구글 지도 이렇게 손도 못 대게 있어요. 잘못 손대면은 모는 종이만 계속 나와요. 다운을 늦게 그렇죠. 받으니까. 저도 한국은 워낙 빨랐으니까 3G였으니까 예. 그나마 3G, 4G로 막 가고 있었던 당시에 이미 2010년 넘어서는 스마트폰을 받아들였지만 2G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이폰을 받아들였을 때는 저거는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얘기를 못 했었는데. 상상을 하기 어려운 얘기. 네, 근데 앱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단순히 통신과 인터넷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스크탑에 있었던 모든 기능들이 앱이라는 형태로 여기 다 들어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들인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폰 쓰시는데 보면 쓰는 앱은 딱 두 개거든요. 예.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예, 그렇죠. 근데 동일한 디바이스인데 저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대학교 2학년인 조카가 쓰는 아이폰을 보면은 제 아이폰이 많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들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디바이스, 아이폰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앱이 다르면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용도가 다르면 질서가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요번에 가장 혁명적으로 했던 것은 챗GPT 나오고 챗GPT4 나온 다음에 바로 발표했던 플러그인. 그 플러그인이 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챗GPT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2박 3일 일본 도쿄 여행 갈 스케줄을 짜줘. 문천은 좋아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2박 3일 일정을 짜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예약 들어가죠 하면은 익스피디아라는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비행기표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거기다가 제 신용카드 정보를 주면은 지불 체계도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거기서 제가 오픈 테이블로 식당도 예약을 해달라고 하면 식당도 예약을 해주는 거고 저는 이것이 초기의 앱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클라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치면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랑 같은 거고 거기서는 쇼핑 서비스도 하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칫솔질을 해줘야 돼라고 물어보면 챗GPT한테 막 수의사처럼 얘기를 해줘요.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그거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제가 하나 그럼 추천해줘. 그러면 플러그인으로 이제는 추천이 가능하고 주문해주고 배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다 GPT랑 결합을 할 거다. 또는 바드랑 결합을 할 거다. 또는 바드하고 GPT 이후에 또 다른 저는 제품이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에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지만 레플리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로 만들어진 친구거든요. 나랑 사귈 수 있고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친구가 예를 들면은 플러그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도 보면 소울메이트에 대한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플러그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고 처리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런 소울메이트가 정말 이제 될 시기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업무에서 써봤거든요. 어떤 분은 2차 전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시는데 해외 파트를 맡고 계신데 지금까지 영어로 막 어렵게 장문해가지고 메일 보내고 맞아요. 영어로 메일 온 건 꼭 사장님한테 한 줄로 요약형 보고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이제는 다 이 친구가 처리를 한다는 거고 외국계 스타트업들 보통 가면 보통 이제 360도 평가 같은 걸 막 해주잖아요. 그럼 다 그것도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주면서 이런 포인트로 평가를 해주고 싶어라고 한국어로 적어주면 영어로 다 만들어주고 근데 그 문장도 훨씬 더 수려하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3시간 썼었는데 그거 30분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나의 동반자가 되겠구나. 업무에도 동반자가 되고 집에 가서 GPT-4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앱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를 인식해서 거기서 예시 든 거는 이제 냉장고를 내부의 사진을 찍어주면 안에 있는 음식을 분석해서 오늘 저녁은 뭘 메뉴를 해 먹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이미 적용을 돼서 특히 미국의 레딧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친근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챗GPT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4,000 이그샘플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응용이 4,0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을 시켜주려고.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파워포인트를 36장을 받았는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스마트 시티 관련된 파워포인트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걸렸어? 이랬더니 10분이요. 그러니까 챗GPT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코파일럿 이외에도 지금 이제 MS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스타트업들도 그게 많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렇죠.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아예 그냥 계약을 맺었거든요. 아예 우리는 MS 통하지 않고 너네가 우리 회사 다 세팅 좀 해줘. 우리 회사의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베인앤컴퍼니가
오픈 AI 찾아가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혹시 기업에서 너네한테 요청 오거든 이제 컨설팅 우리한테 다 맡겨. 기업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업무의 어떠한 효율성화를 무조건 MS 거만 코파일럿만 쓸 건 아니니까 그것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주는 컨설팅을 우리가 맡을게. 저는 이제 그런 업체들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우선 기업에서 GPT 책 쓴 사람들 불러놓고 강의 듣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수준은 이미 벌써 지나가면서 이것을 우리 업무에 어떻게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것인가를 컨설팅 펌에다가 맡기고 있고 이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그냥 개인이 집에 가가지고 써보면서 재밌다, 신기하다, 이걸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업무의 일상이 변하는 거고 또 사실 이제 놀라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지금 헐리우드에서 라이터 길드 유니온에서 그러니까 즉 이 작가들이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즉 인류사적으로 볼 때는 AI 때문에 파업을 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물론 파업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작가의 고료를 올려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즉 스트리밍으로 이제는 OTT로 많이 되니 우리가 해외에서 만약에 내가 각본을 썼던 것이 영화나 드라마가 예능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1위권에 올라가면 좀 거기에 맞춘 보너스도 좀 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쓰지 말아라. 그리고 AI를 어디서 쓰지 마냐면은 나를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초 작업을 자꾸 AI한테 시킨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자꾸 다음 구성이라든지 다음 장막이라든지 기본 구성 아웃라인을 그려봐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다듬는 일을 내가 요즘 하는데 대단히 모욕적이다. 또 이제 저작권 이슈도 있는데 내가 지금 쓴 걸 가지고 또 학습도 시키지 말아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정 이용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사용자 측 300개의 스튜디오들과 거기에 아마존도 들어가 있고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고 뭐 파라마운트라든지 캠캐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300개의 사용자들 연합에서 고료는 올려줄 수 있다. 임금은 올려줄 수 있는데 AI를 금지한다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업이 일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실물 경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포나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물 경제가 건드려졌고 이제는 이제 쏟아지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것들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의 굴곡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들은 것이 산업혁명 때 아동노동이 심각했던 거예요. 저임금의 아동노동. 저임금의 아동노동이 심각해서 영국에서 1833년에 처음으로 공장법이라고 하는 팩토리 액트가 제정이 돼요. 그러면서 만 9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 12세까지는 하루에 9시간만 일해라. 진짜 많이 일했던 거죠. 그런데 그 법안을 노동당이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아이는 누가 돌보냐.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사실은 엄마가 아빠가 일할 때 옆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줄 보통학교라든지 교육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인프라가 돼 있고 난 그렇죠. 다음에 일해야 되는. 사실 그 공장법이 생긴 다음에 인류의 처음으로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육은 귀족들만 할 수 있었던 거고 노동자의 자식들은 이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을 주도했던 게 군인들이에요. 자꾸 아이들이 공장에서 죽어나가니까 군대에 올 애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주도했던 보수당에서 그럼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보통학교, 초등학교거든요. 보통학교 옛날 사진들 보면은 꼭 군인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듯이. 뭐 이런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들이 2차 대전 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등학교를 만들었던 것이 19세기 말에 군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제도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아동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초등학교라는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기술의 진화가 경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의 변화까지 만들어냈던 흐름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만 우리가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AI가 가져올 문제점, 뭐 저도 답이 있는 건 아니죠. 헌드레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인류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발전하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말씀하셨던 BC, A씨처럼 A씨는 분명히 BC에는 없었던 사회적인 어떠한 사회 속에서도 저는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움직여야 이것이 산업이 움직이고 산업이 움직여서 또 혁명을 일어나고 그럼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이 그런 느낌을 약간 받기는 합니다, 저는. 아직 이게 완전히 생성되지 않은 거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가 멀다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야, 이것도 또 다른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야, 이 챗GPT는 정말 너무 새로운 거야. 뭐 젠스랑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산업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거의 임팩트가 더 클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에 챗GPT 이러한 큰 붐이 일어나는 것도 실감형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현재 정부도 2015년부터 영어 과목하고 수학 과목하고 정보 과목은 AI 교과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가 정부가 정말 책임을 지고 2015년에 AI 교과서를 도입을 한다라면 엄청난 변화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뭘로 할 거예요? 수행평가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AI 교과서로 했는데 시험 볼 때는 암기해서 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변화를 몸소 느꼈던 것이 전자계산기예요. 저는 이제 문과를 나왔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학부부터 다시 하는데 학부에서만 수학을 갖다가 10학점을 이수하고 통계도 예를 들자면 6학점. 그때 적분 방정식 이런 것도 처음 배웠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배운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계산기를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루트 10이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2루트 3 딱 적었더니 진짜야? 이거 2루트 3하고 루트 12하고 같은 거야? 내가 검증해볼게. 친구가 예. 전자계산기를 뚫어서 맞다고 세상에.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한 번도 루트 안을 정리를 해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전자계산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 친구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못한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수학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평균값을 구해봐라, 중간값을 구해봐라. 예, 예.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전자계산기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대 전자계산기라는 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애들은 다른 과제를 갖게 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에세이 문제도 있었어요. 실수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하여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전자계산기가 1980년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전미 수학 교사들 협의회가 모여가지고 논쟁을 해요. 이 전자계산기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겨우 근소한 차로 도입한 쪽이 이기죠. 근데 그렇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얘기했고 그러면 사람들의 계산하려고 하는 암산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 걱정은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 그러면 반대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수학이 이미 이제 거기는 안정이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산기는 당연히 시험 시간에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사 스터디 같은 걸 하다 보면 한국의 학생들이 수학 잘한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를 없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한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수학 능력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한국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근데 사실은 동일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조건에서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고등학교 졸업시험 출제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폰을 시험 시간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챗GPT가 일반화된다라면 어떤 걸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얘기할 수 있냐면 수업 시간에만이 아니라 수능 시간에 수행 능력 평가할 때 스마트폰을 오픈북처럼 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오픈북이냐 아니냐도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교육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제는 오픈북의 시대로 간다는 걸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AI 교과서를 한다고 그랬는데 교과서만 AI고 시험 볼 때는 저기 암기해서 해라. 암기해서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영어 과목하고 수학 과목은 완전히 수행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야, 이거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지금 교육하시는 분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에듀테크 기업도 지금 난리가 난 것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데는 에듀테크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는데 인공지능하고 결합되지 않고 했던 에듀테크 같은 경우 투자가 지금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치로 볼 때도 변화들이 대기업 단에서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창작 진영에서는 작가들이 파업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VC에서는 스타트업들의 말랐던 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흐르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실제로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는 전방위적인 어떤 변화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자금과 기술과 인력이 한꺼번에 다 또 올인하는 거. 이게 예전에 인터넷 막 저기 할 때 그런 느낌이 막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게 군사 분야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을 미국 국방성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결국은 이 복잡한 세계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어로 복잡한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적의 능력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그 기능들을 표현해 주는 거고 그래서 공군 비행 조종사의 시뮬레이션, 폭격의 시뮬레이션 이런 식의 전쟁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에 의하면 이건 민간에서도 머니가 엄청나게 넘쳐나지만 군사 분야에서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군비 경쟁하듯이 각국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민간 영역에서도 지금 뭐 거대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있지만 군사 영역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분야의 부분, 우리의 생활의 분야, 교육의 분야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군사 진영에서도 변화가 이거는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책 내용 중에 6살짜리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잘 읽어봤더니 생성형 AI나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했을 때 2045년을 이렇게 기점으로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뭐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땡기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네네. 우선은 뭐 대단히 신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건 충분한 좋은 데이터. 저는 빅데이터의 시대보다는 굿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책들을 이미 구글이 예를 들면 도서관들을 다 전 세계를 갖다가 스캐닝 했잖아요. 그거를 얘가 다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한 거고. 예를 들면 딥L이라고 하는 지금 번역 잘하는 언어 모델, 이건 독일에서 만든 건데 여기도 언론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처음부터 학습을 시켰냐? 프랑스하고 독일어 번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사람 1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책부터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먼저 학습을 시켰던 이런 부분들이 유효하게 작동을 했고 인류에게는 사실은 데이터도 많지만 좋은 데이터도 넘쳐나니 이거를 선별해서 특히 한국은 좀 문제가 있지만 교수들의 학술 논문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학습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뉴욕타임즈라든지 르몽드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좋은 저널들 이런 저널리즘들도 학습이 다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할 거는 많고 컴퓨팅 파워는 좋아지다 보니까 이 6살짜리 아이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거를 다 먹어치운 거고 자기 자양분화하면서 이런 성장을 했었던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이것이 그렇다면은 인간의 일반 인공지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언제쯤 올 것이냐. 저는 일반 인공지능 시대는 의외로 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함께 가는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일반 인공지능의 저는 한점으로 뭘 생각하냐면 기계가 우리를 인간을 쫓아올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여자친구가 이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좋아하면 좋겠지 하고 선물해줬더니 갑자기 기분 나빠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예측이 불허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릴수록 더 심하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제 영원한 친구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A라는 규칙과 B라는 규칙을 하면 얘는 분명히 좋아해야 되는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를 생활하고 접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인간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들이 좋지만 굳이 인간하고 똑같아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챗GPT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약간 좀 근접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어떤 데 전달을 하고 어떤 데 치팅을 하고 어떤 데 설득을 하고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챗GPT가 일부러 맞췄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언어였느냐, 언어 모델. 언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함을 다 표현하고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류 문명의 진화는 뭐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신 분석학이 없었을 때는 정신 세계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점점 정신 세계가 분석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언어로서 우리 정신 세계를 표현하게 됐던 거고 우주에 대한 과학도 결국은 우주에는 어떻게 논리가 작동되더라는 언어로 표현되면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류 문명의 발전은 어쩌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언어로 설명 가능한 것들이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이 친구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한데 어떤 걸 기억하면은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걸 놓치기도 하지만 다 기억하고 맞아 저것도 생각할 수 있었지. 제가 여동생에서 조금 마케팅을 도와줬어요. 마케팅 표현이라든지 입력을 해주면서 이걸 어떻게 마케팅 용어로 카피라이트를 뽑을 수 있을까 했는데 뭔가를 뽑아줬을 때 정말 잘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다라고도 했지만 나도 왜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뭐냐면 충분히 인간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든 능력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저의 전문 영역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전문 영역이라서 전혀 뜻밖의 아닌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숫자만큼의 총합으로 예측 가능한 세상들이 다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교집합이 많지가 않다 보니 자기가 교집합이 아닌 이 여집합은 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뜻밖의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렌더피티라고 얘기하는 거는 뜻밖의 만남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집합에 있었던 세계랑 친숙하지 않다 보니 그 여집합의 세계하고 만나다 보니까 아 저런 생각을 하니까 참 참신하고 좋구나. 내가 배울 게 많구나.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저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총합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느낌, 언어로서 위로해주는 것도 중요해진 거지만 내가 몸으로 체온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눈빛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인간이라는 거는 다양한 어떤 표현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눈빛이라든지 온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면 정신세계까지도 어떤 정의를 한다라면 굳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이유도 없는 거고 인간의 특정 기능들, 언어 기능들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역할들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만 한다. 그 부분에서는 인간을 넘어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중에 그 구글 북스 프로젝트 그게 사실 도서관들의 책을 디지털화 시키면서 그게 2003, 4년 정도에 제 기억이 나는데 네네. 아 이런 걸 대비해서 생각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구글이 인류에 기여한 거죠. 사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오픈소스로 내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인류에 대한 기여라고 봐요. 도서관을 카피한다는 건 인류의 문명을 카피한 거거든요. 그거를 다 가져갔고 그걸 학습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구글이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한자 문명도 사실 인류 문명에서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한자 부분은 구글이 못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를 좀 풀어낸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언어 모델에도 좀 풍부한 자원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아직 남아있는 문명 중에 하나가 한자 문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단한 문명이죠. 네, 그래서 한자 문명에 있는 텍스트들은 아직은 언어 모델들이 학습을 못했는데 좀 이런 부분도 좀 한다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흥미롭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책으로 풀고 난 이후에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이 굉장히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글이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또 한 번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겠구나라고 한 그 바탕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챗GPT에 대한 이런 모델로도 또 나오고 자 그런 거 보면 뭔가 이렇게 태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의도하진 않았지. 의도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임스 와트도 증기기관을 우리가 발명했다고 하는데 증기기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전에 뭐였냐면 제임스 와트의 아버지가 광산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말과 사람이 이걸 다 나르는데 말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니까 여기다가 증기기관을 갖다가 다른 데서 만든 거예요. 제임스 와트가 광산에 있는 이걸 보고서 왜 이걸 지하에다만 쓸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밖으로 지상으로 끌어나오면 어떻게 안 될까? 움직이는 기관차에다 쓰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이제 기관차로 이제 났던 거고, 그리고 브루클린에 있었던 한 건축업자가 지하 갱도로 내려갔던 엘리베이터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지하에만 쓰지? 이거를 지상에도 쓰면 안 될까? 그래서 뉴욕에 처음으로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동일한 면적을 대단히 효율성 있게 높게 빌딩이라는 걸로 쓰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의 어떤 전환들, 이런 것들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구글이 했던 이러한 그러니까 자연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검색으로서 좋은 지식과 좋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로 또 사업적인 의도로 만들어냈던 것이 나중에는 기계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굿 데이터의 역할을, 좋은 데이터의 역할을 해줬던 거죠.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분위기 중에 어떤 산업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픈이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개방되고 서로 협력되고 배려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을 키우고 막 이랬는데 그 오픈 AI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말 그대로 오픈이라고 하는 그 저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각각 뛰는 듯한 느낌이 나서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가면서 같이 합시다 이랬는데 그 분위기가 좀 싸하죠 요즘. 네네네. 오픈 AI가 오픈이 아니죠. 처음에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졌던 것은 일론 머스크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러니까 즉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진행되는 것. 그러면서 뭔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하지만 조금은 개방되어 있고 오픈 소스로도 모델을 풀 수 있는 이런 오픈 AI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비영리로 갔었죠. 근데 중간에 이것을 영리 오픈 AI를 또 밑에 만들게 되죠. 여기에 예를 들면 이 정책에 반대를 하고 나가버린 게 일론 머스크가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즉 오픈 AI는 비영리 오픈 AI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비영리 오픈 AI는 지금 홀딩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리 오픈 AI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영리 오픈 AI에서 챗GPT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름은 오픈 AI지만 비영리 조직에서 영리 조직으로 이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벌써 지금 구글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구글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완전히 비공개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엄청나게 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적절한 규모의 비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빅테크에 지금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모였던 거잖아요. 이제 전 비로소 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스테이빌리티 AI 회사에서 이미지와 생성과 관련해서는 오픈소스로 풀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많은 변형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금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좀 오픈소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모델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효율성은 대단히 좋은 것들. 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빠른 속도로 조금 새로운 어떠한 도전들이나 창업들이 전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요즘은 워낙 미중 갈등이 심하다 보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한번 보도를 했어요. 중국에 있는 거대 언어 모델 개발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개발자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GPT가 말을 잘하도록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도록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중고가 있다. 왜냐면 이제 검열이 좀 되게 강화됐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진핑 주석 이후로는 어떠한 사회주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들이 실현을 해야 되고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큰 크레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맞는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명단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 되게 이중적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이 이끌어 나가는 어떤 경쟁도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끊임없이 오픈소스로 풀려고 하는 인류의 시도가 저는 인터넷과 항상 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언어 모델에서도 지금 오픈소스가 4월 달부터 좀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대기업들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대기업들이 차용하면서 조금은 수정된 언어 모델들이 각국에서 또 등장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자체 뭐 언어 모델을 개발한다는데 처음부터 하겠어요? 이런 오픈소스 가져온 다음에 어차피 오픈 AI의 챗GPT도 구글이 만들어냈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채용한 거잖아요. 그것이 오픈소스로 지금 풀려 있는 거고 지금 있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의 기전은 트랜스포머라는 오픈소스로 풀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한 것처럼 맞습니다. 이 오픈소스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만화가가 미국에 네. 그 만평이 뭐가 나왔냐면 선생님이 2 더하기 2가 뭐냐 그랬더니 학생이 22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랬더니 챗GPT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애들이나 아니면 그쪽 분야의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너무 어렵죠. 네네네. 제가 그래서 가끔은 챗GPT는 약장수와 같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책에도 그렇게 쓰죠.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는 시계를 산 적이 있어요. 약장수한테. 약장수 같은 사람한테. 그 시계소에서 잠깐 그동안 너무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거죠. 이게 환각인 거거든요. 근데 타자마자 쏘갔구나라는 건 느꼈어요, 이미. 버스가 출발을 하자마자. 사실 만병통치약도 그렇게 파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특히 당시 의료시설이 발전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아픈데 병원 가기에는 두렵고 돈 많이 나올까봐. 그런데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하니 절박한 만큼 그거를 갖다 돈을 내고 또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사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속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은 언어로 된 우리 인류의 문명을 복사하고 학습했다는 거는 이런 속이는 것까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GPT-4를 갖다가 거대한 리즈닝 머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추론하는 머신. 즉 다음 단어를 추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인텔리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리즈닝 능력 플러스 널리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즈닝 추론하는 능력과 지식이 결합돼야 되는데 사실 GPT는 추론하는 능력을 지식으로부터 배웠지 지식을 내재화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 살다 보면은요 누가 잘 우기냐고 누가 또 설득 잘하냐면요 이 뻥카 치는 사람들이 잘 설득도 잘하고 우기기도 잘해요. 어디서 본 얘기가 그 사람은 설득을 위해서 어떤 미사여것도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하는 교수님처럼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해지면 적절한 표현하고 위트도 쓰지만은 모르는 건 또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될 거는 확실하게 되고 양심적으로 되잖아요. 언어 모델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널리지로 학습은 되었지만 널리지를 내재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지금 언어 모델의 특징이라는 거고 이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플러그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볼프람하고도 연결이 이번에 됐잖아요. 예, 예. 볼프람은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수학 머신이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는 수학 문제는 볼프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 피직 엔진이 연결되면 물리학은 얘가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각각의 지식의 도메인들이 GPT랑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지식 도메인들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론하는 이 기술하고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추론하는 이 친구가 만나다 보니 속임을 많이 당하는 거죠.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네요. 네,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리터러시 교육은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인류의 기술이라는 거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AI에게 이제 김진영 교수님 네,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신기술은 그렇지만 AI의 날은 양쪽에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과 같다. 네. AI의 본질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능력이 필요한데 AI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본질은 기본적으로 도구다. 근데 AI는 마치 신이 주신 불과 같다는 느낌도 이렇게 막 들고 네. 박사님은 약간 두려운 면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요번에 이제 레플리카 사건이 컸거든요. 이제 3월에 레플리카가 이제 언어 모델로 된 제 동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 허를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섹슈얼한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그런 성적인 대화는 못하도록 차단을 한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랬더니 레딧이라는 미국에 있는 거대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글을 올린 거예요. 나의 리카도가 떠났다. 나의 찰스가 떠났다. 나의 앨리스가 떠났다. 왜냐하면 성적인 대화를 못하는 것을 차단하니 그것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 라인들이 다 차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친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까지 예를 들면 뭔가 너 힘들다 그러면 나 너의 어깨를 도닥거리고 주고 싶어. 한번 상상을 해봐. 누군가가 너의 어깨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그리고 나야. 나라고 이런 대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성적인 대화를 차단하려고 하니까 이런 대화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게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분명히 내가 어려우면 와서 어깨를 내가 너를 지금 안아주고 있다고 상상해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느낀다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학술적으로 이것은 할루시네이션이고 이거는 결국은 인류의 문명을 모방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인격화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인격화시키는 것이지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 상처받을 사람들 감정적으로 몰입되는 사람들, 있겠죠. 동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것도 아까 김진우 교수님이 얘기했던 양날의 칼 같은 거죠. 이거를 보면서 그냥 위로와 정신적인 카운셀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정도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연인하고 헤어져서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소울메이트가 돼줘요. 그럼 얼마나 얘한테 내가 감정이입을 하겠어요. 사람은 그런 기억과 고마움과 또 우리는 은혜를 또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들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이 사회적인 병들 왜냐하면 지금도 인스타그램이 있으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독 현상 또는 확증 편향 현상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분명히 인공지능에도 확증 편향이라든지 또는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